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의 지정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훈 교수님 토론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박훈입니다. 저는 발표 자리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토론물 중심으로 5가지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발표자께서 김신원 박사님께서 발표문 관련해서 일단은 국토보유세 시도 자체를 환영하시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전국의 모든 토지를 차등 없이 과세한다는 논리에서 한 걸음 더 진척돼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세부적 내용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2021년 5월에 제시된 경기도안과 그 다음에 2021년 11월 용해의원 법안을 최종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결국 뭐 다음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보유세라는 것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법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짚었다라는 점에서 본 발표를 통해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그 세제가 변화를 할 때 오늘 한국 세무 포럼 형태를 가지고서 한국 세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은 과세 현장에 있는 납세의무자와 직접 대면하고 있는 세무 대리인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자로서 세법의 개정함에 있어서 결국에 비판하는 입장에서 나아가서 그렇다면 비판자가 아니라 같이 좋은 법을 만들 때 함께 했을 때 공동책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이 비판할 때는 좋은데 정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그럼 좋은 법 만들 때 참여를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회의에서 참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공동책임을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회 자체가 국토부에서 어떤 입장을 갖는 게 아니고 국토보유세라는 게 도입이 된다면 진짜 과세 현장에 있는 세무사님들이 법이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오면 46페이지입니다. 또 국토보유세라는 게 현재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 함의를 굉장히 담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라는 용어 자체가요. 다만 이제 보유세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 관련된 보유세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여야가 됐든 또는 어느 정부가 됐든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긴 하는데, 그래서 공약 제시와 관련해서 보유세 이외에도 취득과 그다음에 처분의 세금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의 논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국토보유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게 말씀드린 대로 2가지 입법안으로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고쳐야 될 부분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이게 어떤 정치가 함의로 돼 있으면 우리 세제나 세정의 전문가들이 다음 단계에 나가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편이냐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논의 자체가 진척이 안 돼 있는 것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론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보유 단계 세금은 점차 좀 늘려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보유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결국에 가서 부동산에 보였다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내놓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이 부동산 세제가 같이 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럴 때는 부동산 보유세 늘린다고 굉장히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세제라고 하는 부분이 법률 차원에서 국회를 통해서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구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87년 전후에서 그의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유재산제를 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 이야기하더라도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한다거나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 토지에라고 하는 게 통상적인 다른 재산과 좀 다르게 공적 개념이 들어가서 좀 달리 추구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헌법적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 또는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법률 차원의 여러 논의 자체가
헌법적인 그 한계를 넘어서 입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설사 법이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적정하거나 그다음 피해 최소 내지는 공익과 사회 비교라고 하는 헌법상 비례 원칙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때에 따라서 평등 원칙과처럼 헌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쟁점들이 미처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보유세를 어느 정도 필요 없는 사람의 부담을 지우는 법 개정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05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2005년 1월 5일 날 법률이 국회에 통과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그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원입법 형태로 통과가 됐고요. 통상은 세법은 12월 정도 말에 통과가 됩니다만 그 당시 기억에도 새해를 넘기면서 1월 5일에 돼서야 통과됐던 법입니다. 그때도 진통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전에는 토지와 건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는 체계에 있어서 결국 보유단계 세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2005년 1월 5일 날 종합부동산세법이 여러 논의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토지와 건물 그리고 주택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해서 토지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서는 재산세가 그리고 일정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토지와 그다음 건물은 뺀 나머지 주택 그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보유세라 하는 부분이 제시됐던 여러 가지 안에서도 국토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서 그걸 대체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그대로 두고 또 하나의 방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47페이지 보시면 발표자께서도 종합부동산 폐지 됐을 때 상황과 종합부동산세가 유지됐을 때 각각의 경우에 이제 법안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토지와 건물, 주택 이 세 가지 그룹에 관한 부동산 보유 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 거를 결정이 되어야 사실 지금 말씀드린 국토보유세 자리매김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게 종합부동산세도 종종 구소세법 61조에서 헌법 36조에서 말하는 혼인의 자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돼서 세대별 합산이 폐지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 통합 문제가 논의가 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국토보유세도 이거를 국세로 가져갈 것인지 지방세로 가져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와 건물, 주택에 관해서 우리가 부동산 보유세제를 지방세와 국세라고 하는 틀을 완전히 바꾸는 거기 때문에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마찬가지로 논의할 게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보유세 여기서는 이제 기본소득과 연계해 주셨는데요. 그 47페이지 3번의 마지막 문단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부동산 보유세를 어떻게 끌고 가냐는 문제 플러스 결국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에 걷는 부분은 결국 지자체에 다 나눠주도록 종합부동산 도입됐을 당시에 그렇게 설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기본소득 때에 따라서는 그 액수가 적어서 기본소득보다는 토지배당 이름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결국 거둔 세금을 국민에게 나눠준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결합이 되면서 더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제에 대한 종전에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됐던 2000년대 상황과 국토보유세를 종합부동산을 전치하든 폐지하든 새로운 세목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논의 거기에다가 기본소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논의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고민할 점이 많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발표자께서 지으신 걸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 넘어오시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결국에 여러 가지 지적했지만 부동산의 시장에 대해서 국토보유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국토보유세가 등장할 당시만 하더라도 결국에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과열되는 국면에서 세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등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요. 지금 그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며칠 전에는
부동산 그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기준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어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세제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보유세라는 부분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뭔가 보유세제를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기본소득이라는 게 결합이 돼서 뭔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했을 때는 굉장히 또 다른 상황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세제 역할이라는 부분이 오를 때만 말고 떨어질 때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어느 특정하게 과중하게 세금을 매기는 부분은 헌법적인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탈측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물론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다주택자에 관한 취득과 보유 처분 부분이 이게 집중돼서 세제가 강화돼 가지고 저는 위헌성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실제로 전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법을 만들 때 결국 오를 때만 생각하지만 낮을 때도 생각을 해야 혹시 국토보유세를 선택하고 입법하더라도 그게 위헌 문제가 걸리지 않고서 유지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제 만능주의에서 세제로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부동산을 잡을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사실 여기 세무사에서 쟁계돼 있지만 세무사님들이 이제 양도세 자진 개정을 통해서 적은 수수료를 가지고서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가산세나 번세 부담 등을 통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갖고 있듯이 부동산 보유세제로서 국토보유세가 됐든 보유세제의 변화가 물론 이제 부가주의 국세로서 운영이 된다면 보유세가 그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님들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세제라는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가 그 부동산 보유세 문제의 경우는 별도 합성과 그다음에 그 종합합산 그다음에 분리과세 이 세 가지 그룹을 없앤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단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발표자께서 그걸 딱 지적을 하셨어요. 단순성은 좋은데 그렇다면 분리과세에서 세금을 줄이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농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래서 이 국토보유세 논의는 종전에 별도 합산 부분을 넓혀져 가면서 예를 너무 넓혔던 거를 원위치로 돌리는 점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결국 예외 없이 했을 때 나타나는 기업에 대한 부동산 단계의 세부담 그 다음에 농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 때문에 예외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정교해진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제가 또 복잡해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토보유세라는 부분은 첫 시작은 별도 합산이 됐든 종합합산이 됐든 분리과세 됐든 토지에 대해서 구분 대상을 세 가지로 하는 부분을 원위시켜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여기서 변화에 따라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성을 약간씩 띠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입법화 단계에서는 자세히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49페이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사실 납세 의무자의 경우는 들여다보면 물론 언론의 역할도 크긴 합니다만 고지서를 받아봤을 때 그때 이제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법이 바뀌면 작년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고지서를 받아봤더니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다음에 특히 토지 배당 내지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입법 기술적으로 결국 마이너스에 해당돼서 배당 형태로 줄 수 있고요. 세금 형태로 세금을 더 내는 방식. 그래서 결국에 가서 그 과세 행정상은 얼마든지 고지서를 통해서 그 실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령자 같은 경우에 세부담의 경우도 세금이 지금 말고 그 팔았을 때 그때 내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 토지의 건물에 대해서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내지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실거주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보유세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정확하게 합의가 되어야 세제로서 부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표자께서 지적하셨던 국토보유세 여러 가지 법안의 두 가지 형태도 그 부분이 좀 오락가락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제가 너무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아까 말했던 원칙을 이야기하고 원칙 과정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과정에서 세무사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다면 오늘 발표자처럼 구체적으로 집어서 하면 어느 방향이든 좋은 세제로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신 박상수 우리 위원님의 지정토론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 김신원 세무사님께서 이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가지고 좀 비판적인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세 강화, 불로소득의 한수, 주택 가격의 안정 기능, 뭐 국민의 조세 제한 이런 측면에서 비판적인 검토를 하셨는데 저도 약간은 이제 비판적 검토에 좀 가깝습니다. 일정 부분은 뭐 김신원 세무사님께서 말하신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뭐 제 입장도 조금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이제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토 보유세와 관련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 반면에 비해서는 지금에 있는 뭐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특히 종부세로 보게 되면 조금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뭐 종부세는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 비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국토보유세 주장과 이제 개를 같이 하는데 이제 굳이 이제 국토보유세를 만들 필요까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체제에서도 이런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은 또 국토보유세 논리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러한 제 입장에 대해서 일단은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국토보유세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금 알아둬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이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의 공식 공약으로 아직은 공약을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선 후보의 직속의 부동산 계획 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지 이익 배당 금지라는 말로서 이제 주장은 했습니다만 아무튼 현재 상황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공약은 아닙니다. 공식 공약은 아닌 상황이고요.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왜 정식 공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름과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정강수, 남기업 이제 이분들이 할 때는 이제 국토보유세였습니다. 그렇다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앞에 이제 기본소득형을 이제 붙였고요. 또 기본소득형 토지세 이제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제 토지이익 배당금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게 조세 정책인지 아니면 이게 복지 정책인지 아직까지도 약간은 제가 보건대는 정확하게는 그 뭐라 그럴까 정립이 좀 내부적으로도 안 된 거 아닌가 좀 싶습니다. 이제 좀 그런 사항들이 좀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들어가다 보게 되면 이제 50쪽에 이제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소득형 이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부과 목적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해인 의원이 이제 제시한 것들을 보게 되면 토지 보유자에게 토지세를 부과하여 그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결국 이제 조금 보게 될 것들은 그러면 이게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측면이 있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 재원 조달을 강제한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 기본소득에 조금 더 방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꼭 제가 보건대는 재산과세뿐만이 아니라 소득과세, 환경과세 이런 쪽에서도 좀 재원 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기본소득을 과연 계속해서 강조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국토보유세에 대한 방점은 조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자산의 불평등 완화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 현행 종부세를 아마 좀 더 부유세에 좀 더 가깝도록 왜냐하면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산층, 뭐 상류층도 가지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중산층들이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요. 부유층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상위 뭐 한 1%, 10% 재산과 관련해 가지고 1%는 이런 일단 부동산도 부동산입니다만 일단 금융자산에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더 문제인 거냐에 또 논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자산의 불평등 완화의 측면에서 더 보다면 이제 부유세 관점에서 좀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이제 보유에 대한 과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조세 정책으로 가려고 할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방점을 둔다고 하게 되면 이게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득세,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까지 다 개편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신원 세무사님께서 이제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이제 적절하신 이제 지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불로소득 환수인지 불로소득 차단인지 이 약간 용어 정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 차단입니다. 결국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는 의미는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가격 상승을 막아주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불로소득을 차단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 가표로서는 이제 부적절한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그런 부동산 가치의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이제 체계를 갖춰야 될 테고요. 그러면 현재 그 논의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토보유세하고 이제 기본소득의 직접적 연계의 필요성인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이제 조세 저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이 기본소득하고 이제 국토보유세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약간 일종의 복지와 조세 정책을 이제 가미한 이제 형태가 이제 되다 보는데, 이건 이제 서로 이제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가게 되면 사실상 국토보유세를 기본소득에 만약 처음에 시켜서 연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게 되면 김신원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율을 약간만 조정을 하더라도 사실상 자산의 몰수 형태가 이제 되는 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과연 이런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대 이제 복지에 있어서는 사실상 세제랑 복지랑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의료, 교육, 연금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혜택이 가도록 하는 형태로 좀 가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국토보유세에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형 이제 국토보유세 세목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박훈 교수님께서 잘 했듯이 결국 이제 과연 종부세를 존치할 거냐 말 거냐. 종부세를 존치하지 않으면 제가 보건대는 뭐 조금 사실상 현재 재산세 종부세 체계랑 똑같다 보니까 뭐 이중과세 문제는 조금 많이 없을 수가 있는데, 과연 종부세를 이제 존치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과연 이건 이중과세 문제, 그리고 국민들이 이걸 과연 납득하겠느냐의 문제는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용도별 차등과세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많이 조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54페이지의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 이제 분리과세 대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의 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일반 분리과세가 0.2% 돼 있어서 이게 공장 용지가 여기 있습니다. 뭐 아까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이런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장 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세만 과세가 되고 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비과세 이제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업무 또는 경제활동,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상업용이라든지 업무용은 다 이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0.5에서 0.7%. 결국은 이제 우리 세제를 잘 보게 되면 제조업 기반에 되는, 그리고
특히 이제 농지라든지 임야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저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농지라든지 임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공의 그 혜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용도별로 과연 차등하는 것 자체를 폐지하자는 거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조세 부담을 늘리고 그래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토지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효율적 토지 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르게 현재 국토보유세를 다 합산해서 과세를 할 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한다고 하게 되면 국토보유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불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투기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유세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내고 있는 것과 이제 달라지는 이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시행 초기에서 한 3 내지 5년, 뭐 한 10년 동안은 상당히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혼란은 이제 하나는 과연 그러면은 우리 이제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 있는 거거든요.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일 텐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과연 세부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0.2%에서 그걸 뭐 2%, 1.5%까지 올릴 거냐? 그러면 2%만 해도 10배가 이제 사실상 되는 건데 과연 그랬을 때 기업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거냐? 뭐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것 자체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공장 자체를 우리나라 최소화하고 다른 형태로 옮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신우 세무사님께서 이제 조세의 정가 가능성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이게 집중되는 것들이 다 법인들이다 보게 되면 법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가가 더 쉬운 상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게 임금을 덜 올린다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전가한다든지 주주한테 전가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건물주 같은 경우에서도 그 임차인한테 전가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과적으로 국토보유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냐? 만약 이제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형평에 맞는 거냐 이제 또 문제로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이 법인들이 조세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부속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게 그 평가의 문제, 과연 주택을 어떤 형태든 간에 건축물과 토지분으로 나눌 거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런 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좀 나누는 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종부세와 관련해서 폐지할 때 과연 주택 안정 가격에 대한 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자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불로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신축과 관련된 어떤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만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아무런 노력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물의 어떻게 보면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과 관련해는 과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거기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의 불로소득은 이것 자체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보다 보니까 불로소득을 안 보겠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박훈 교수와 박 의원님 모두 발제자께서 검토하시고 제안하신 그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에 대한 기본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면서 또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또 의견과 관점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의미 있게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토론에 대한 우리 발제자의 뭐 질문이 있으셨던 건 아니시니까요. 그 발제 내용에 비추어서 토론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는 이제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의견이 없었거든요. 보유세 세무사들을 저도 세무사한 지 오래됐나 본데 세무사들이 하다 보면 올려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이 법이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뭐 이런 쪽에 사실 좀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정말 오랫동안 했었는데 한 번도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게 너무 비판적으로 쓰지 않았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논문에도 밝힌다시피 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조세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세무사든지 아니면 구세청이든지 기재부든지 현행 법률만 해도 너무 많아서 사실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래에 대해서 사실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세법으로 해서 법안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풀을 좀 확장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의지가 가지고 정말 법안 형태로 나오는 단계에 있어서 좀 치밀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탄소세도 발의됐는데 탄소세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발제를 준비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용해의원실이나 경기도하고는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뭐 그쪽 분들 비판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다만 법 자체가 그 취지를 존중하는데 그 논리 자체에서도 약간은 좀 안 맞는 불협화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집행적인 부분들이 너무 관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돼서 차후 이제 어차피 뭐 발의는 됐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주제에 대한 우리 서희열 교수님 손을 드셔서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발표자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답을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김신원 박사님의 발표와 토론자 두 분 선생님 또 좌장 선생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한 나라의 세제를 놓을 때 는 이 세무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세무학이라는 학문이 조세정책, 경제학 눈으로 보는 조세정책만 세제를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놓는 조세법학자 또 회계와 경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세무회계 또 조세행정 이렇게 폭넓은 이 세무학자들이 모여서 세제를 논의할 텐데 굉장히 아쉬워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이제 우리 또 토론자 중에 한 분께서 지금 여당 쪽 민주당 안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제가 그 단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 위원회 커미티에 멤버로 들어가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계셔서 저런 그 좀 아마추어 수준 같은 그런 세제를 갖다 얘기하는 거 있는데 거기 위원회에 어느 교수가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답을 하기를 교수님 그 위원회 멤버들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이 없을 건데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을 해도 되냐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넓은 세무학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주로 이제 경제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 발표자께서의 말씀도 맞고 토론자 말씀도 맞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이게 종부세에서 뭐 진일 본 것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외국에서 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빈집에 대한 과세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우리 학자들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플로우에서 서희열 교수님 오늘 저희 조세연구소 상임 위원장으로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제가 결론으로 좀 드리고 싶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발제하신 발제자께서 세무사로서 납세자와 마주하며 오랜 동안 실질적인 조세 실무를 수행하셨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우리 김신원 세무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바로 그런 아주 아까 우리 서열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조세 실무와 세무 회계를 전공하신 분의 관점에서 어떤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해결책을 모색하시고자 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포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실 때 기본소득의 정의의 핵심적인 그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는 그 커먼웰스, 공유부라고 하는 개념이 그건 하나의 토지를 바라보는 관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관점이 어떤 그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표를 얻는 어떤 후보의 관점에서 제기되었을 때 그게 세상에서 가장 타당한 맞는 의견,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서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는 이제 세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좋은 세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론 경제학자의 좋은 식견도 필요하고요, 또 정책적인 관점도 필요하겠지만은 실행 과정에서의 타당성, 실행 가능성, 또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우리 조세 실무적인 차원의 전문가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포럼이 아주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제자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실효 세율의 경우에 그 보유세 하나만 가지고 다른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세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별로 과세 방식과 그 장단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좋은 주제를 가지고 발제해 주신 김신원 세무사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박근 교수님, 박한수 선임 연구위원님, 또 플로에서 좋은 의견 주셨던 우리 서유열 교수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